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 키담입니다. 제가 서시와 법녀편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는 춘추시대에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인물들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복수의 하신 오자서와 또 그와 함께한 손무 이야기인데요. 서시 법녀편에서는 조연이었지만 오늘은 주연으로 등극한 오자서, 손무 이야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다 보니 이야기가 또 좀 길어져서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다몽 영상에는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 주세요. 춘추시대, 이 난세는 시시각각 세력의 판도가 달라졌는데요. 제나라 황공에서 진나라 문공으로 또 기원전 6세기에는 초나라 장왕이 패자가 됩니다. 하지만 장왕이 죽고 초나라는 내분으로 혼란이 오는데 장왕의 손자 평왕이 두 형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처절한 권력 싸움 끝에 겨우 왕위에 오르니 그때가 기원전 528년입니다. 초평왕은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되었음에도 무능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첨꾼 비무기라는 간신이 설칠 수 있었죠. 비무기는 초평왕의 태자 건의 교육을 담당하는 소부였고 그의 직속 상갈이 태부 오사였어요. 오사는 장왕 때부터 신하였는데 오거의 후손으로 초나라 명문 집안 출신이에요. 그리고 오상, 오자서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가 자서인데 후세의 사람들이 오자서로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오자서로 계속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 비무기 입장에서는 자신과 성향이 다르고 명문가 출신인 오사가 싫었어요. 이 넘어서고 싶은 대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자서를 신임하는 태자 건도 꼴보기 싫었어요. 그러던 차에 태자 건이 나이가 차서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진나라 공주 맹영을 태자비로 삼고자 한 거죠. 이때 사신으로 간 것이 비무기인데 미모의 이 공주를 보고 비무기는 혼담도 꺼내지 않고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초평왕에게 진나라 공주는 절세 미인이에요. 완전 예뻐요. 태자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대왕께서 취하시고 태자는 다른 여자를 골라줘도 되잖아요. 라며 슬쩍 바람을 넣었고 여자 좋아하는 초평왕이 이 말에 또 홀랑 넘어가서 진나라 공주 맹영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평왕의 애첩이 된 맹영은 이후 아들 진을 낳게 되죠. 자, 이 일로 평왕의 신임을 얻은 비무기는 평왕의 측근이 돼서 위세를 떨치는데 평왕이 죽으면 자신은 어떻게 될 건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태자 건이 왕이 된다면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평왕과 태자 건을 이간질시키기 시작해요. 이 맹영을 대왕님이 차지한 것이 못내 아쉬웠던 태자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태자를 조심해야 돼요. 이러면서 말이죠. 평왕은 귀를 팔랑이며 태자 이 자식 그런단 말이지 하면서 태자를 초나라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성보의 태수로 보내버려요. 비무기는 태자를 아예 없애는 것이 후환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태자 건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중상모략을 합니다. 태자 건이 마음속에 양심을 품고 있는데 성보에서 군사들을 일으켜 제후들과 손잡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니까요. 이에 판단을 할 수 없었던 평왕이 태자의 태부였던 오사를 불러들여서 그 태자가 진짜로 반란을 일으킬 것 같냐? 라면서 물어보는데 오사는 왕께서는 어찌 이 간신배의 말을 들으시고 친자식을 의심하십니까? 하며 비무기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라고 간언을 하게 되죠. 비무기는 또 이 말에 지지 않고 아닙니다. 분명 태자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니까요. 지금 막지 않으면 대왕께서 당하시게 될 거라고요. 하며 계속 부추겼고 결국 이성을 잃은 평왕은 오사를 옥에 가두고 이 성보의 군정관 분양에게
태자를 잡아 죽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은 태자를 죽이는 건 좀 마음에 걸렸던지 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태자건은 송나라로 도망치게 되죠. 태자건이 도망치자 비무기는 이 오씨 일가가 전부 태자 편인데 절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오사가 잡혀 있으니까 오사를 이 인질로 잡아서 그 아들 둘도 다 불러서 죽여야 돼요 라고 또 부추깁니다. 평왕은 오사에게 두 아들을 불러들이면 너는 살려주겠다 라며 회유를 하는데 오사가 큰아들 상은 생각이 깊으니 오겠지만 우리 둘째 아들 이 자선은 마음이 굳세고 어떤 치욕이라도 참는 성격이라서 큰일을 할 인물이요. 이곳에 오면 다 죽는 걸 아는데 이곳에 올 리가 없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을 부르기를 거부하죠. 평왕은 신복을 보내서 오사의 두 아들을 붙잡아 오게 합니다. 오사의 말대로 오상은 아버지를 혼자 죽게 할 수 없어 라며 순순히 끌려가는데 동생 오자서에게 너만은 꼭 살아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라 빨리 도망쳐 라며 도망치게 도와주죠. 오자서는 자신을 잡으려는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열심히 도망을 쳤고 그리고 오사와 오상은 결국 함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사는 초나라는 앞으로 계속 전란에 시달릴 것이오 라며 이 무서운 예언을 남기게 되죠. 이에 비무기는 오자서가 또 후환이 될 게 두려워 꼭 잡아서 죽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엄청난 현상금을 겁니다. 복수를 다짐하고 달아난 오자서 송나라로 망명해 있던 태자건에게 가는데요. 하지만 송나라도 내란이 일어나서 이 태자건은 이미 정나라로 피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정나라는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때 진나라가 태자건을 꼬십니다. 진나라 군대를 정나라에 입성하게 해주면 봉토를 주겠다며 살살 이제 꼬신 거죠. 이에 또 혹해서 넘어간 태자건이 진나라 군대를 정나라로 끌어들이려고 하다가 발각이 됐고요. 결국 정나라 재상 자산에게 살해되고 맙니다. 태자건에게는 승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자서는 승만 데리고 이제 오나라로 달아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국경 검문에 걸려서 또 다시 쫓기게 되고 승하고도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 오나라에서 만나자 이러면서 말이죠. 천신만고 끝에 이 장강에 이른 오자서, 이제 장강을 건너면 오나라로 갈 수 있는데요. 뒤에는 현상금 사냥꾼이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부의 도움을 받아서 강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어웅은 오자서의 사연을 알고 있었고 뭔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도움을 주기로 한 거죠. 너무나 고마웠던 오자서는 가지고 있던 칼을 어웅에게 주면서 이 칼은 100냥 정도 하는 것이니 제가 사례로 드리겠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웅이 초나라에 오자서를 잡으면 곡식 5만 석과 제우의 벼슬을 준다는 방이 붙었소. 내가 재물에 욕심이 있었다면 그깟 금 100냥짜리 칼이 문제겠소 라며 호탕하게 말을 하죠. 그런데 월절서라는 책에 따르면 오자서가 강을 건넌 다음 어웅에게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라고 당부를 하자 어웅이 당신이 붙들리면 나를 의심하지 않겠소? 내가 이 자리에서 의심을 풀어주리라 하며 배를 뒤엎고 스스로의 목을 찔러 자결을 했다라는 꼭 써 있어요. 아니 아무리 이런 일로 자신의 목숨까지 던졌다는 건가요? 여튼 오자서는 어부 어웅 덕분에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이 거짓골로 밥을 비려 먹으며 중병에 걸려 죽을 뻔하기도 하면서 겨우겨우 오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강가에서 누에치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에게 음식을 얻어먹고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라고 당부를 했는데 또 이 여인도 비밀을 지키려고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겁니다. 야사니까요. 뭔가 더 비장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더 효과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당시 오나라는 굉장히 다방면으로 성장해 있는 나라여서 오자서는 오나라를 이용해 초나라를 치기로 합니다.
오나라가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진나라가 있습니다. 진나라는 초나라가 북진 정책을 실행을 하니까 큰일 났는데 하며 초나라의 동쪽에 있는 오나라에게 군사 지원을 해서 이 북진 정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나라에 효용을 보내서 이제 군사 고문으로 보내서 전쟁하는 법, 전차 다루는 법 뭐 이런 걸 전수해 줍니다. 자, 이렇게 선진국인 진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오나라는 초나라에 대결할 수 있을 만큼 군사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오자선은 오나라에서 공자 광을 만나는데 또 간상을 잘 보는 필이라는 사람이 오자서가 거짓골을 하고 있어도 아주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공자 광에게 추천을 한 겁니다. 자, 일단 공자 광에게 인정을 받자 공자 광이 오왕요를 소개시켜 주게 되죠. 추천을 해준 거죠. 기원전 518년 때마침 오나라의 국경마을 비량지라는 마을이 있었고 초나라의 국경마을 종리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가까이 붙어 있었고 두 마을 다 노예치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뽕잎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자 공자광이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 군대를 격파해서 국경지대에 있는 종리와 거소 지역까지 빼앗게 됩니다. 이때 마음 급한 오자선은 이 여세를 몰아서 초나라를 바로 치면 어때요? 라며 이 오왕요에게 요청을 하는데 공자광이 반대합니다. 지금 오자선은 아버지랑 형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갚으려고 마음이 조급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촉박하게 이 초나라를 공격하면 오히려 망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한 거죠. 어차피 공자광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를 설득하지 않으면 이 초나라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오자선은 공자광을 살피기 시작하는데 공자광의 무서운 야심을 눈치채게 됩니다. 이 공자광은 오왕요와 사촌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할아버지는 수몽인데 수몽에게는 4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 개찰이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몽은 막내 아들 개찰에게 다음 후계자 자리를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개찰이 나는 왕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사양을 했고 결국 맏아들 제번이 왕위에 오릅니다. 제번이 죽으면 당연히 제번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 건데 수몽의 둘째 아들 여제가 왕이 되고 뒤를 이어 셋째 아들 여매가 왕위를 이어받아요. 결국 막내 개찰이 왕위를 잇도록 이렇게 왕위 계승 서열을 정한 건데 여매가 죽고 개찰의 차례가 왔을 때 개찰이 또 나는 왕 싫다니까요 하며 완강히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여매의 아들이었던 요가 왕위를 물려받게 된 거예요. 공자광은 수몽의 첫째 아들 제번의 아들이에요. 원래 이런 순서가 아니었다면 제번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이었었죠. 그런데 자신의 차례가 되지 않고 이 요가 왕위를 물려받았으니까 불만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리를 언젠가 꼭 찾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초나라 원정을 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공자광의 속내를 파악한 오자서 초나라 원정을 잠시 미루기로 하고 광의 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요보다는 조금 더 강자인 광을 밀어줘야 나중에 초나라를 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오자서는 솜씨 좋은 자객 전제를 공자광에게 소개시켜주고 자신은 잠시 물러나서 이 태자건의 아들 승도 만났거든요. 그래서 승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게 돼요. 기원전 516년 초평왕이 사망하고 진나라 공주가 낳았던 아들이 소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원래 이 시기가 또 혼란의 시기니까 이 틈에 오왕요가 두 아들 엄여와 초경에게 군대를 맡겨서 초나라를 쳐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오나라 군대는 초군을 이기지 못했고 결국 초나라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를 거부했던 공자광의 삼촌 개찰은 이때
진나라의 사신으로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두 아들은 군대와 함께 초나라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왕실 어른도 자리를 비운 상황이니 공자광이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집 지하실에 이 무장병들을 숨겨놓고 요왕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요왕 암살 계획을 세운 거죠. 실수 없이 왕을 암살하려면 무기가 필요한데 사실 연회 자리에는 아무도 무기를 소지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오자서가 소개한 그 자객 전제가 요리사로 변장을 해서 큰 접시에 엄청나게 큰 생선구이를 내어오는데요. 사실 그 생선구이 뱃속에 칼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선구이를 들고 이 요왕 앞에 딱 내려놓는 순간 전제가 재빨리 칼을 딱 꺼내서 요를 찔러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제도 호위병의 칼에 맞아 죽고 말죠. 자, 이렇게 오왕 요는 살해되고 쿠데타는 성공합니다. 공자광의 쿠데타 소식을 들은 계찰이 급히 오나라로 달려오는데 계찰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죽은 이를 슬퍼하고 산 이를 섬기면서 천명을 받들어야지. 왕이 된 자를 따르는 것이 선인의 도리다 라며 결국 공자광의 쿠데타를 인정해줬고 요의 무덤에 가서 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자광은 오왕 합녀가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농사짓던 오자서는 합녀의 부름을 받아 행인에 발탁되죠. 행인은 내치와 외무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자서가 복수를 해야 할 왕인 초평왕은 이미 사망을 했지만 오자서의 복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꼭 초나라를 짓밟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죠. 그때 초나라에서 백비가 오나라로 망명으로 옵니다. 백비의 아버지 백주려도 이 오자서의 아버지와 형을 죽게 만든 그 간신 비무기에게 죽임을 당했고 백비는 겨우 살아서 오나라로 도망쳐 온 건데요. 오자서는 자신과 비슷한 사연을 가진 이 백비가 너무 안쓰러워서 오왕 합녀에게 추천을 했고 백비는 대부라는 높은 벼슬을 얻게 됩니다. 이때 또 관상을 잘 보는 피리가 왜 검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높은 벼슬에 앉히는 겁니까? 라면서 의아해했는데 오자서가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은 서로 동정하는 법이요. 백비는 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 나를 잘 이해할 것이요. 라는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바로 동병상련이지요. 피리는 오자서의 눈은 매와 같이 매섭고 걸음걸이는 범을 닮아 잔인한 상인이 절대 속마음을 주지 마시오 라는 충고를 했는데 오자서는 이 충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제가 서시와 법려편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백비는 훗날 적국인 월나라에게 뇌물을 받아서 오자서를 모함하고 결국 자결하게 만드는 인물이죠. 또 오자서를 멸망하는 데도 한몫을 했고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백비는 결국 비무기 같은 인간이 된 건데 이때는 일단 그런 모습이 아니었었겠죠. 또 합녀의 불혜인이 되어줄 사람이 한 명 더 합류하게 되는데 손자병법의 저자, 최고의 병법 전략가 바로 손무입니다. 손무는 또 제나라 명문인 전씨 집안 출신인데 전한의 5대 손인 이 손무의 할아버지가 뭔가 군공, 그러니까 공을 얻어서 손씨를 하사받게 돼서 이제 손씨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손무는 어린 시절부터 병서를 즐겨 읽었고 이 이전에 일어났던 많은 전투들을 연구하고 또 이윤, 강상, 관중 이런 사람들의 용병술을 연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 병법의 최고 전문가가 된 거죠. 기원전 517년 이 제나라의 내란으로 이 가족들과 함께 손무는 오나라로 오게 됐는데 손무에 대한 소문을 들은 오자서가 직접 찾아가서 그를 설득해 합녀에게 데려가게 됩니다. 합녀는 내가 그대의 그 병법 13편을 다 봤는데 그 병법대로 실제 군사훈련을 할 수 있단 말이요?
라고 물어봤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겠죠. 이 여인이라도 된단 말이요. 군령만 엄하다면 물론입니다. 자, 이에 함녀는 손무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궁녀 180명을 불러서 손무에게 훈련을 시켜보라고 해요. 손무는 180명의 궁녀를 두 편으로 나누고 함녀가 총애하는 궁녀 두 명을 각각 그 대장으로 삼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 뒤로, 뭐 왼쪽, 오른쪽 뭐 이런 것들을 뭐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북을 탕 치면 이 오른편 하면서 그리고 북을 탕 쳐서 오른편 하고 군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여자들이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아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무가 그래 내가 이 군령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한 번 더 알려주겠다 하면서 또 가르쳐줘요. 몇 번을 가르친 다음에 또 북을 탕 치면서 군령을 내렸는데 여자들이 궁녀들이 또 뭐야 도대체 이거 뭐 이러면서 또 웃고 떠들면서 안 해요. 내가 군령을 알려줬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양편의 대장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손무는 그 자리에서 이 후궁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함녀가 너무 놀래서 알았어 그 궁녀들은 내가 너무 총애하는 후궁들이요. 이들이 없으면 나는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을 모른단 말이요. 그러니 그만 멈추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손무는 끝까지 군령은 지엄한 것입니다 하면서 두 후궁의 목을 쳤고 그 다음부터는 후궁들에게 앞으로 뒤로 뭐 앉기 서기 뭐 찌르기 뭘 시켜도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일벌백계의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야, 군대 정렬을 마쳤습니다. 왕께서 시험해 보시지요. 이 군대는 이제 칼산 불바다라도 겁내지 않고 뛰어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함녀는 삐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 됐소. 나는 내려가고 싶지 않으니 그대도 그만 들어가 쉬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왕께서는 병법에 적힌 말만 좋아할 뿐 나의 실제 능력을 쓸 줄 모르시는군요 하며 손무도 삐져서 가버려요. 함녀는 며칠 후에 결국 냉정을 되찾았고 오자서가 중재를 해서 손무는 결국 대장군으로 임명됩니다. 이렇게 손무까지 합류를 했으니 이제 초나라를 무너뜨릴 일만 남았죠. 손무와 오자서는 군사를 강하게 훈련시켜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함녀 즉위 4년 오나라는 초나라를 공격해서 서성을 점령하게 돼요. 서성은 이 요가 오나라 왕일 때 그 두 아들을 초나라에 보냈었는데 이기지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두 아들 엄녀와 초경이 항복을 했어요. 오만의 군대랑 같이. 그래서 초나라와 오나라의 이 경계 지역에 있는 서성과 종호에 살고 있었어요. 이것은 오왕 범녀가 출병할 수 있는 구실이 되었고 결국 서성과 종호까지 공격해서 그대로 점령해버린 거죠. 그리고 서성에 살고 있는 군사들은 니네 원래 오나라 사람들이잖아. 니네가 무슨 죄냐. 니네 대장들이 죄지. 반항만 하지 않으면 고향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 라며 다시 오나라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에 이제 으쓱해진 함녀가 자, 이 기세를 몰아서 이 초나라 수도 영까지 쳐들어가는 건 어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초나라는 큰 나라니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라며 손무가 만류를 하죠. 그리고 함녀 즉위 5년차 또 초나라를 공격해서 육가 첨이라는 읍을 차지하게 돼요. 여기가 피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중앙 초나라군이 급히 달려오는데 이미 오자서 손무는 치고 빠진 후였어요. 그리고 함녀 즉위 6년 차에 함녀가 월나라를 치자고 해요. 같이 손잡고 초나라를 좀 치는 게 어떻겠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나라가 거절한 게 이제 분했던 거죠. 사실 이때 손무가 말려요. 그런데 함녀는 듣지 않고 월나라를 쳐들어가서 취리에서 월나라군을 격파하고 약탈을 한 다음에 의기양양 돌아오죠. 이것은 훗날 오나라와 월나라가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함녀 즉위 7년에는 동나라가 초나라를 배신하는데 동나라의 북쪽에는 이 서구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초나라에게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원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안 손무가 첩자를 보내서 니네가 이제 오나라를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오나라를 공격하는 척하면 우리가 도망을 갈게. 그러면 또 나중에 우리가 동나라를 이게 거짓말로 친다고 하면 초나라가 올 거 아니냐. 그때 우리가 초나라 군대를 박살내줄게. 뭐 이러면서 꼬셔요. 이 말에 넘어간 이 서구인들은 오나라의 계책에 따르기로 하고 초나라를 속이죠. 여기에 깜빡 속은 초나라는 좌상 낭화를 보내서 오나라군과 싸우게 하는데 결국 또 손무의 계책에 걸려서 격파당했고, 오나라는 초나라 군대를 예장에서 대패시키고 또 거소지방까지 탈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함려 즉위 10년이 됐어요. 함려가 오자서와 손무에게 야, 이제는 초나라를 삼킬 때도 되지 않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초나라 장군 낭화가 워낙 탐욕스러워서 당나라와 채나라가 모두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나라와 채나라를 우리 편으로 만들기만 하면 초나라를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고, 함려는 이제 이 말을 이해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1부 마무리하고요. 오나라의 초나라 정벌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